클라우드 리프터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예전에는 뭐 레코딩 하시는 분들이나 관심이 많으셨겠지만 요즘에는 유튜브로 컨텐츠를 집에서 찍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죠. 슈어에서 나온 SM7B라는 마이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 마이크의 문제점이 출력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프리앰프에 좀 게인을 많이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 나온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게인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도 그렇게 노이즈가 많이 생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낮은 출력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이런 클라우드 리프터 같은 제품들 많이 쓰시죠. 딱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이건 다이나믹 마이크이기 때문에 팬텀 파워 48V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48V 팬텀 파워를 켜서 이 녀석을 일종의 증폭기로 쓰고 마이크를 이렇게 입력하는, 여기에서 증폭돼서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뭐 믹서 같은 데 입력이 되는 그런 제품으로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SM7B하고 이 녀석하고는 같이 묶어서 사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런 제품인데, 이 제품을 저는 상당히 사실 오래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전부터 제가 이 녀석을 정말 카피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열어보면은 부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은 칩이 두 개가 이렇게 보이고요. 나머지들은 다 저항, 하얀색 캐패시터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XLR 커넥터, 더 암놈, 순놈. 보시면 그거 말고는 뭐 없습니다. 이게 한 가지 미스테리한 점 때문에 제가 시도를 못 해보고 있었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요 하얀색, 나머지 저항들은 잘 보시면은 번호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이해하면은 저항값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하얀색 요 놈, 이게 캐패시터로는 추정은 됩니다만, 회로가 연결된 상태에서 캐패시터 값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회로의 합성 캐패시턴스, 저항도 껴 있고, 그러니까 단독으로 재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 회로의 여러 가지 값들의 영향을 받는 값을 합성해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값을 그 캐패시턴스 값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는데 얼마 전에 궁금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외국의 어느 유튜버가 이거를 3대나 뽀개가면서 회로를 분석을 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회로를 보고 나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1.8 나노페러짜리 캐패시터 2개였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정확한 회로도를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거죠.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여기에 있는 저항들이 다 쓰이는 저항들이 아니에요. 전혀 의미가 없는 저항들도 꽤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점퍼핀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데요. 몇 군데 측정을 쫙 하다 보면은 전혀 안에 의미가 없는 저항들도 있어요. 근데 뭐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딱 추측되어 있는 거는 이 보드를 이 CL1이라는 요 모델 하나에만 쓴 게 아니라 다른 모델에도 좀 공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공통화된 PCB에서 그냥 하나의 베리언트로 이렇게 생산을 했겠죠. 어쨌든 제가 알아낸 회로도로 만들어낸 클라우드 리프터, 제 이름을 제가 공파 리프터라고 바꿨습니다. 지금 최종 조립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지금 들으시는 목소리도 요 SM7B와 제가 만든 공파 리프터, 제가 이번에 총 3대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용, 그 다음에 이쪽 케이스에 넣는 버전 하나,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버전 하나, 3가지 만들었는데 이거 2번째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목소리도 SM7B와 제가 만든 공파 리프터를 통해서 녹음이 되는 소리를 이렇게 듣고 계신 거예요. 자, 좀 디테일한 부분을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회로도에 대한 얘기는 안 할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회로 공부를 따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인 중요한 거 위주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부품 수급, 두 번째 PCB 제작, 세 번째 케이스. 자, 오늘 제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이렇게 닫히는 건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것도 이런 비슷한 컨셉의 케이스고요. 케이스에 대한 거는 사실 저도 아직까지도 제가 풀지 못한 숙제예요. DIY의 꽃은 결국에는 아주 견고한 케이스인데, 케이스를 집에서 혼자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고
국내에도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케이스를 만들어주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의 후반부에 케이스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때 굉장히 혁명적인 아이템이 대한민국에서 곧 그 서비스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좀 밑밥을 먼저 좀 던져놓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은 그 부분 때문에 좀 유료 광고 태그를 하나 제가 찍고 영상을 올릴게요. 자, 오늘 영상에 대한 부품 리스트라든지 구입처 같은 거는 제가 영상 도보기란에 링크 파일 하나 걸어 드릴게요. 그 열어보시면 그 문서에 잘 제가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일단은 저항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밖에 안 들어가요. 6개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저항 국내에서 파는 곳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셔서 구매하셔도 되고 제가 올려드린 그 구매처를 통해서 구매하셔도 되고요. 자, 요 캐패시터가 2개가 들어가요. 지금 1800이라고 돼 있죠. 1800 피코페럿, 단위를 바꿔서 얘기하자면 1.8 나노페럿짜리 캐패시터거든요. 여기 필름 캐패시터인데 1.8짜리가 사실 제가 찾아봤을 때는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국내에서. 그런데 자, 제일 중요한 거, 자, 여기 제가 써놨죠. LSK389C라는 칩입니다. 이게 사실 클라우드 리프터의 핵심 심장이에요. 네, 실제 증폭을 담당하는 칩이거든요. 요 2개의 칩도 국내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INA217이라는 칩을 사용해서 만든 마이크 프리앰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뭐 디지키라든지 마우서 같은 미국이나 해외의 부품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면은 6만 원 이상이 돼야지 무료 배송이 된다. 그래서 좀 많이 사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좋은 방법을 찾아냈어요. 이거는 뭐 제가 뭐 광고를 드린 게 아니라 정말 제가 그냥 찾아낸 방법입니다. 뭐냐면은 이미 많은 분들이 그렇게 구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국내에 디바이스마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디지키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국내에서도 디바이스마트라는 곳을 통해서 디지키 제품을 주문을 하면은 1개도 배송이 돼요. 근데 1개 가격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디지키 가격에 한 몇천 원 정도 이렇게 더 붙어요, 가격이. 그러니까 1개, 2개를 사도 사실 크게 돈을 더 많이 내고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구매를 하면서 국내에서 잘 안 파는 1.8 나노페럿 1800 피코페럿짜리 위마 독일제죠. 요것도 디지키의 제품을 디바이스마트를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부품값은 제가 볼 때 아무리 많이 잡아봤자 5만 원 이하 정도일 것 같아요. 두 번째, PCB. 클라우드 리프터의 클론에 대한 영상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 이 PCB를 집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다 만들어져 있지만은 제가 이거를 만드는 과정을 영상과 사진으로 다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자료를 좀 띄워가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요즘에 집에서 키캐드로 PCB 패턴 이렇게 그려가지고 중국의 그 유명한 회사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하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PCB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수제작 핸드메이드 PCB거든요. 요거를 직접 집에서 만들어 본다는 또 약간 또 자부심도 또 생기고 그러거든요. 또 재밌어요, 만드는 게. PCB 동판을 구매를 합니다. 요거 인터넷에서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매를 할 수 있고요. 영상 더보기란에 올려드린 패턴 이미지 파일이 있어요. 레이저 프린터로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사이즈를 잘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번 출력을 그 이미지의 배율을 조금씩 조정해 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 지금 LSK389C라는 칩의 다리 간격과 딱 맞아 떨어질 때까지 계속 테스트 출력을 해보세요. 그래서 최적의 배율을 찾아야 됩니다. 최적의 배율이 찾아진 그 상태에서 출력이 됐겠죠. 요거는 무시하시고 요거는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계속 찾아가는 흔적이에요. 자, 요렇게 딱 맞는 배율이 나왔다. 이 위에다가 OHP 필름을 붙여서 다시 인쇄를 합니다. OHP 필름 위에 레이저 프린터 토너가 묻어서 프린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필요한 거는 이 패턴이 인쇄된 OHP 필름인 거예요. 동판에다가 이렇게 사이즈를 대고요. 동판을 그 크기에 맞게 잘라요. 근데 여기 자르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상당히 쉽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를 대고, 자, 요런 칼 있죠? 요 칼에, 여기 칼날 말고 요 뒷면, 칼 등이라 그러죠. 칼 등에 모서리를 대고 여러 번 그은 다음에 손으로 딱 하면은 뚝 하면서 잘려요.
인쇄된 OHP 필름 토너가 묻은 면을 맞닿게 이렇게 덮어준 다음에 테이프로 좀 고정을 하고요. 다리미로 엄청나게 눌러줍니다. 토너가 녹으면서 PCB 구리판 위에 그게 달라붙게 돼요. 그런데 안 돼. 안 되네. 왜 안 되지? 맨날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옛날엔 이 방법이 잘 됐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안 돼? OHP 필름 대신 현관문 같은 데 보면은 전단지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OHP 필름 대신 그 종이에다가 프린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이를 프린트 토너가 묻은 면을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그거를 다림질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OHP 필름하고 다르게 다림질이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한 2분 정도만 다림질을 해도 딱 달라붙어요. 이 전단지 종이의 특징은 뭐냐면은 요게 싹 떼지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다 달라붙어 버려요. 흐르는 물에 대고 손으로 종이를 이렇게 슬슬슬 문지르면은 패턴, 그러니까 그 레이저 프린터 토너가 묻은 면만 남아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싹 다 벗겨집니다. 결과적으로 왜 이렇게 하냐? 이 PCB 판을 에칭액이라는 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제가 쓰는 거는 염화 제2철입니다. FeCl2. 그 염화 제2철은 금속과 반응하면은 금속을 녹여버려요. 토너가 묻어 있는 부분은 토너로 막혀 있기 때문에 녹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토너가 그려진 그 패턴만 나중에 살아남아서 그게 전류가 흐르는 길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게 프린티드 서킷보드, 그게 PCB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 얘기는 뭐냐면은 프린터로 뭘 뽑아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다림질 해가지고 뭐 패턴을 싹 남기고 이렇게 하지 않고 매직 같은 거를 써가지고 손으로 그려도 됩니다, 사실. 이번 DIY의 특징은 뭐냐면은 요 LSK389C라는 칩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손으로 그리기가 굉장히 까다롭더라. 근데 제가 만든 첫 번째 버전은 제가 손으로 그려서 만들었습니다. 진짜로. 정말 미세하게 매직으로 싹 얇게 손으로 그릴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프린터로 뭐 뽑아가지고 뭐 뒤집어 다림질하고 이걸 작업을 안 하셔도 돼요. 매직으로만으로도 이렇게 그릴 자신이 있다. 그러면 손으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전 참고로 예전에 손으로 그려가지고 저는 이따만한 앰프도 만들어 본 사람이에요. 패턴을 동판에다 입힌 다음에도 사실 패턴이 약간 불안정하게 좀 떨어져 나갔거나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유성 매직으로 살짝 터치업을 해서 수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또 하이라이트인데요. FeCl2 염화 제2철 용액 안에다가 얘를 넣을 거거든요. 자, 염화 제2철 용액은 조심하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속을 녹입니다. 이 약품을 다 쓰고 화장실에다 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화장실 요즘에는 뭐 저 밑에가 플라스틱 관을 쓴다고는 하지만은 그게 흘러서 파이프를 녹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한 환경 오염 물질이에요. 카메라, 필름 카메라 찍고 자가 인쇄하시는 분들 약품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분들 절대로 화장실에다 때려 붙진 않습니다. 그거를 별도로 보관하고 계시다가 적법하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저도 사실 모아놓은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아직까지 모아만 놓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별로 소량 폐기물, 지정 폐기물을 처리해준 서비스가 있어요. 그쪽에다가 처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는 애칭을 할 때 그래서 아예 화장실을 가질 않아요. 왜냐면 화장실에서 잘못하면 쏟을 수가 있으니까. 애칭은 간단해요. 염화 제2철 용액 안에다가 얘를 그냥 담그면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팩터는 온도에 따라서 철을 녹이는 속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뜨거운 물을 먼저 받아놓고 중탕으로 플라스틱 통 안에 염화 제2철 액을 놓고 애칭 속도를 좀 빠르게 하는 편이거든요. 염화 제2철 용액은 플라스틱 통만 써야 됩니다. 철로 된 통에다가 보관을 한다거나 이러면 통이 나중에 뻥커 나면서 다 흘러나와 버려요. 보관이든 어디든 항상 플라스틱만 써야 된다는 거를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 PCB는 구리판이 없는 뒷면에다가 소자를 꼽고 이쪽에다가 납땜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LSK389C라는 칩이 위에서 이렇게 붙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냥 거꾸로 패턴이 있는 쪽에서 부품들을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했어요.
제일 어려운 부분은 사실 뭐니 해도 이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저는 이렇게 두꺼운 인두 팁을 쓰고 실납도 되게 두꺼운 실납을 씁니다. 보통 이런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얇은 납을 쓰시는데 저는 이렇게 두꺼운 실납과 이렇게 두꺼운 인두 팁을 가지고도 전혀 문제 없이 납땜을 할 수 있었다. 어쨌든 이렇게 보드가 완성이 됐어요. 얘를 이제 케이스에 넣어야죠. 자, 케이스가 DIY의 꽃입니다. 케이스가 마음에 안 들면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안 쓰게 돼요. 자, INA217 얼마 전에 올린 영상 보신 분 계실 거예요. 회로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안 씁니다. 왜? 케이스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반찬통 이게 뭐야 이게. 저는 항상 이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10만 원의 예산이 있다. 그중에 케이스 비용을 저는 50% 이상을 항상 잡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50% 이상을 케이스 비용으로 잡아도 케이스를 살 데가 없어요. 검색을 해보세요. 스틸 케이스로 쓸만한 케이스가 시중에 나온 게 있는가? 없는 게 없다던 중국 알리에서 검색해도 사실 흔치 않습니다. 그나마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알루미늄 캐스팅에서 나온 케이스. 보통 이펙트, 이런 이펙트 페달 만들 때 많이 쓰는 뭐 하몬드 케이스. 근데 요즘에는 뭐 짝퉁 케이스도 많이 나오니까 어쨌든 알루미늄 케이스가 있는데 사실 이 알루미늄 케이스도 생각보다 사이즈가 내 원하는 사이즈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고민을 하던 와중에 오늘 제가 영상에 광고 태그를 달고 올린 이유가 그겁니다. 예전에 제 스피커 DIY 그 CNC로 다 정확하게 재단해주는 서비스에서 제가 스피커 만드는 영상 올렸던 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서비스의 사장님과 저랑 이런 얘기를 좀 나누다가 근데 그 업체에서 최근에 나무뿐만 아니라 금속 가공 서비스도 시작을 했어요. 사용자가 도면을 올리면은 그 도면대로 딱 이렇게 접어서 절곡이라고 그래요. 절곡 케이스도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저는 그 말씀 드렸죠. 도면을 그려서 절곡해주는 업체는 사실 이미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반인 중에 과연 3D로 그냥 3D도 아니고 스틸, 절곡 밴딩, 시트 메탈 밴딩 도면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서 사장님과 한참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아이디어가 제가 떠올라서 말씀을 드렸죠. 몇 가지 밴딩 케이스에 템플릿을 만들어 두시고 뭐 타입 A, B, C 이렇게 뭐 이런 걸 해서 타입 A라고 하고 뭐 이 재질 그리고 두께 그리고 기본적인 사이즈만 주문을 받아서 만들어 주셔도 아마 상당히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되고요. 만약에 뭐 여기 구멍을 좀 뚫어야 된다. 3D 파일을 요구하시지 마시고 그냥 뭐 여기는 뭐 윗면이라고 하고 윗면에 이렇게 종이에다가 그려가지고 여기서 몇 센치 여기서 몇 센치에 뭐 몇 파이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주문을 좀 받아달라. 간단한 DIY로 뭐 하시는 분들 특히나 뭐 저는 많이 하지 않지만은 파워뱅크 만드시는 분들 파워뱅크 케이스가 없어가지고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탄통이다, 탄통. 물론 탄통 좋아요. 근데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은 아마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샘플로 디자인을 좀 제안을 드렸고 샘플로 아까 보여드린 이 녀석, 요거는 ET 스틸판인데요. 이 녀석이 대박입니다. 3T요, 3T. 와, 진짜 이거 아령이야, 아령. 사실 이것도 도장을 해서 주셨어요. 왜냐하면 스틸은 도장 안 하면은 녹슬잖아요. 한번 이렇게 느낌을 좀 보려고 제가 그라인더로 좀 까냈거든요. 여기서 좀 무광으로 좀 밀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터프한 케이스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아직은 아니지만 조만간 그 위드로라는 업체에서 3D 같은 거 모르는 사람도 사이즈만으로 어디 구멍 위치에 대한 스케치 정도만 전달해줘도 정말 튼튼한 이런 케이스를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시라고 합니다. 그때 그 서비스가 실제로 시작되면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야지 우리나라 DIY 이게 또 수준이 또 올라간다고. 어쨌든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좀 협조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 케이스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XLR 커넥터 장착이 가능하도록 요 도면은 제가 따로 드렸습니다. 입력 쪽이죠. 입력. 이쪽이 출력 쪽인데 여기 좀 삑사리가 있어가지고 좀 수정을 했고요. XLR 커넥터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이걸 몰랐는데 여기 출력 쪽이죠. 순놈에 보니까 여기 홈이 하나 있더라고 얘가. 제가 드린 도면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여기를 제가 살짝 이렇게 까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간섭이 있어서. 지금은 딱 들어가죠. XLR 커넥터는 어떤 제품을 사시던 간에 제품의 스펙을 잘 읽어보시면은 가공 도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 가공 도면을 넘겨주시면은 잘 이렇게 뚫어주십니다. 오리지널과 비슷한 컨셉으로 조립을 할게요. 오리지널 보면은 와이어를 안 썼어요. 와이어를 안 쓰고 핀을 구부려서 이렇게 바로 연결해 버렸죠. 그래서 그거 자체로서 얘가 지질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종 조립. 요거 뭐냐면은 구리철사입니다. 자, 인풋과 아웃풋을 구분하는 방법은 순놈이 들어가는 겁니다. 앞놈이 받아서 인풋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헷갈리지가 않아요. 야, 이제 케이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기성품이건 뭐건 이런 케이스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 여기 제가 사실 구멍만 뚫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탭까지 내주셨어요. 안쪽에다가 너트를 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바로 이렇게 XLR 커넥터에 보면은 요 샤시와 맞닿는 여기 접점 하나가 따로 있어요. 이걸 좀 구부려서 1번 핀과 맞닿게 한 다음에 여기도 납땜을 해서 1번 핀을 결국에는 샤시에 붙게 해줘야 돼요. 옆에 핀도 같이 1번 핀과 다 묶어서 납땜을 해줍니다. 끝. 오, 완벽해. 완벽해. 기본 테스트 일단 접지 샤시 접지가 잘 돼 있는지 문제 없고요. 혹시나 어디 뭐 붙은 게 있는지 3번 핀 문제 없고요. 이쪽도 어디 접점이 붙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케이스를 한번 씌워보겠습니다. 이 진짜 이 어마어마해요, 진짜. 와, 이 케이스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조만간 서비스를 런칭을 하실 거예요. 근데 뭐 오늘 거기에 대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좀 디테일한 거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약간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은 제가 보여요.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정말 DIY의 생명은 케이스입니다, 진짜. 화면으로 어떻게 뭐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진짜 이펙트 페달, 기타 이펙트도 요런 컨셉의 케이스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번 제 DIY 한번 또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3M 고무 발을 4개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마이크를 여기서 빼고 여기다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테스트예요. 좀 이따가 저 컴퓨터 옆으로 가서 정말 제대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목소리 제대로 녹음되나 모르겠다. 예, 제가 편집할 때 봐야 될 것 같아요.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3개짜리 만들고 있는데 3개가 다 작동을 다 잘 되더라고요. 제가 만든 공파 리프터 이 녀석을 카피를 해서 이렇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스튜디오 하시는 분, 뭐 제가 스튜디오를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공돌이 파파 저 사람은 오디오 미신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나름의 또 미신이 있어요. 물론 음질이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미신은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운드의 만족도에는 상당 부분 비주얼적인 만족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녹음실에 이따만한 거를 옆에다 탁 올려놓고 뭔가 마이크를 꼽고 이걸 통해서 녹음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 객관적으로 뭔가 얘보다 뭐 스포일러인데 얘랑 솔직히 다른 게 없어요. 어쨌든 뭔가 좀 심리적인 시각적인 만족감 그리고 뭔가 빈티지한 뭔가 기기를 통해서 이 안에서 뭐 매직이 좀 벌어지는 듯한 약간 그런 만족감을 주는 장비인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조금 응용을 하신다면 2채널로 만들어도 돼요. 네, 이거 똑같은 거 안에 2개 넣으면 되거든요. 대신 케이스를 좀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요. 제 자리로 가서 실제로 이 녀석과 비교 테스트 조금 디테일하게 과학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으시는 목소리는 요거를 전혀 쓰지 않은 마이크를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다이렉트로 꼽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프리앰프 게인을 지금 65dB까지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야지 지금 어느 정도 레벨에 맞는 소리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쓰고 있는 마이크 프리앰프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마이크 프리앰프가 깨끗하게 높은 게인까지 세팅이 가능하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사실 그런 생각이 살짝 있어가지고 이걸 잘 안 썼거든요. 그런데 약간 개인을 많이 올려야 된다는 좀 부담은 좀 있습니다. 이걸 쓰면은 좀 속이 뻥 뚫린다 그래야 되나? 레벨이 그냥 꽉 차서 들어가니까. 지금 연결해 볼 텐데 일단은 개인을 40dB 정도로 낮춰 볼게요. 이 정도 낮춘 상태에서 40dB로 낮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팬텀 파워를 켜서 이 녀석을 그 전압으로 작동을 시키고 지금 이 녀석을 통해서 입력이 되다 보니까 마이크 레벨이 확 올라가죠. 이제 지금 들으시는 목소리는 어쨌든 클라우드 리프터를 통한 소리를 듣고 계시고요. 자, 두 번째. 자, 지금 들으시는 목소리는 편의상 08 리프터 실버 두꺼운 스틸판으로 만든 08 리프터 통한 목소리를 듣고 계세요. 이게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런 목소리를 녹음해가지고는 구분이 제 귀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08 리프터 블랙으로 가볼게요. 자, 지금은 08 리프터 블랙 버전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만 테스트하면은 뭔가 느낌상 느낌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과학적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자, 몇 가지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이 실버 버전으로 바꿔서 계속 마이크 녹음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이즈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런 제품들의 생명은 노이즈 없이 깨끗하게 시그널을 증폭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의미가 있죠. 얘 자체서부터 노이즈가 많으면은 이거 뭐 차라리 여기서 그냥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개인 끝까지 올리는 게 낫죠. 노이즈 테스트 방법은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용하고 노이즈 테스트 들어보는 게 아니라 자, 마이크 대신 이 녀석을 연결했어요. 2번, 3번 핀에 150옴 저항을 연결해 놓고 일종의 가상의 마이크 임피던스를 맞춰서 그냥 더미로 껴주는 방법이거든요. 일단 얘를 레퍼런스로 보면은 클라우드 리프터하고 검은색 블랙 버전하고 노이즈 레벨이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녀석 실버 이 녀석의 노이즈 레벨이 더 낮아요. 이거는 낮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똑같은 부품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이즈 레벨이 조금 차이가 난다는 점이죠. 클라우드 리프터도 제가 한 개밖에 안 써봤지만 이것도 제품마다 편차가 없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최첨단 공법으로 만든다는 인텔 CPU 같은 것도 메모리 램도 수율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나는데 이거라고 성능 차이가 안 나겠어요? 이 녀석이냐 이 녀석이냐 이 녀석이냐 제가 볼 때 똑같은 노이즈 레벨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 이 세 개 중에는 요 실버 요 버전이 가장 낮은 노이즈 레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은요. 증폭 특성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노이즈 레벨만 얘가 제일 낮으면 뭐예요? 게인도 제일 낮으면은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게인이 비슷하게 나오고 노이즈 레벨이 낮아야 되겠죠. 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3번씩 쟀습니다. 그래서 3번 잰 거를 평균 내고 평균 내고 평균 내고 해서 색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얘를 파란색, 얘는 실버색, 얘는 검은색, 그 색깔 똑같이 제가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정도는 저는 똑같다고 봐요. 하지만 조금 더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 자세하게 좀 확대를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검은색 블랙 버전의 게인이 조금 높습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1.96kHz 정도에서 잘 보면은 오리지널 클라우드 리프터는 약 96.5dB, 블랙 버전은 97.1dB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0.6dB 정도 더 높고요. 그리고 실버 버전은 살짝 낮습니다. 96.3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SN 레이시오, 노이즈 대 시그널 레이시오는 어떻게 보면 얘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조금 다른 구간도 보면 대부분 그런 패턴으로 보여요. 이거를 사실 100% 신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똑같은 거를 3번 재도 다르게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 결국에 같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증폭만 좋으면 뭐하나, 디스토션이 생기면은 안 좋은 거죠. 이 정도면 같은 기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RT60 같은 뭐 데이터를 봐도 뭐 차이가 없어요. 예, 차이가 없습니다. 예. 제가 볼 때 별 의미 있는 수준의 차이는 안 보여요. 제가 지금까지 해본 DIY 머시기 중에 이렇게 완성도 있는 케이스로 마무리 지어본 건 처음이거든요. 비주얼적으로 이거 쓸래? 이거 쓸래? 당연히 이거 쓰죠. 와, 진짜 멋있습니다. 제가 좀 해보고 싶은 거는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 SM7B 많이 쓰시잖아요. 2명, 3명, 4명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팟캐스트용으로 이걸 좀 크게 만들어서 4개, 4채널짜리를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리프터에도 좀 렉으로 된 게 실제로 나오긴 하죠. 근데 가격이 엄청 비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PCB 애칭할 때 염화 제2철 그거 책임감 있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어디다 버리면 안 돼요. 플라스틱 통에 모아 두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저한테 이메일로 4채널짜리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런 메일 저한테 보내지 마세요. 이거는 현재 국내 공식 수입사 사마뮤직에서 수입하죠. 사마에서 수입해서 정식으로 판매 중인 제품입니다. 저한테 그런 요청은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공들여 파파였습니다.